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국방부에 폭탄이 떨어졌다는 가짜뉴스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간 주식시장이 폭락하기도 했는데요.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디폴트를 면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지금의 현 상황도 잠시 후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매일 중요한 뉴스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먼저 속보입니다. 미국 이민 정책 등을 도와주겠다라면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한인 여성이 미국에서 기소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중고차, 그리고 사업체, 또 학교 알선 등등 미국 정착에 필요한 절차 등을 대행해 주겠다고 속인 뒤에 10만 달러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펜실베니아 주 법원에 따르면 몽고메리 타운십에 거주하는 올해 60살의 한인 여성 성 김 씨는 속임수에 의한 절도, 또 사업 투자 사기 등 총 3건의 중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소장에는 김 씨가 몽고메리 타운십 지역에서 모니카 김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9년 투자 비자로 미국에 온 한국 국적자 한 여성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네일 살롱을 12만 달러에 매도했습니다. 이 밖에 김 씨는 피해자에게 투자비자 수속 비용이라면서 15,000달러를 받아 챙겼고요. 또 피해자 자녀의 사립학교 알선 비용이라면서 12,000달러, 또 중고차를 대신 사주겠다라면서 10,000달러 등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네일 살롱은 지난 2021년 4월에 15,000달러, 불과 15,000달러에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린 상태다라면서 피해자는 이 사실도 모르고 이를 위해서 12만 6천 달러를 송금했는데 김 씨는 이 돈을 카지노 등에서 다 썼다라고 전했습니다. 피해자는 역시 이 사실을 모른 채 한국에서 펜실베니아주로 온 뒤에 김 씨와 한 달간 함께 지냈지만 차량이나 또 비즈니스 등을 인수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전형적인 사기 행각이죠. 특히 한국에서 미국 교포 믿을 사람 없다라는 말 등등으로 이제 선량한 우리들까지도 욕먹게 만드는 딱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마치 미국에 사는 우리들이 다 사기꾼인 것처럼 소위 매도되는 경우가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요. 참 착잡합니다. 아직도 이런 사기 사건이 있다니 답답합니다. 이번 사건은 사기를 당한 것을 직감한 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김 씨의 예비 심리는 다음 달 28일 펜실베니아 주 법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네, 미국 정부 디폴트 위험 상황 또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연방정부의 디폴트 사태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정부 기관들이 예정된 지출을 좀 늦출 수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재무부가 디폴트 가능성을 경고한 6월 1일 시한을 앞두고 이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부채 한도 협상을 타결할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벌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정부의 다른 기관에 연락을 해서 6월 초 이전에 내야 할 돈이 있는 경우에 지급 시기를 6월 1일 이후로 좀 늦추는 게 가능하냐라는 문의를 지금 일일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정부가 6월 1일에 현금을 전부 소진할 수 있다라고 재차 경고하면서도 6월 초까지는 버틸 수 있다라고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금융업계에서는요, 사실 이런 전망이나 분석이 정부도 정부지만 금융업계가 상당히 잘하지 않습니까? 왜? 자기들 돈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자, 금융업계에서는요, 만일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 실제 디폴트 시한은 6월 8일이나 6월 9일이다. 라는 그런 분석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연방재무부는 우선 6월 15일까지 디폴트를 늦추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15일에는 왜냐하면 이 분기별로 거두어들이는 그 세금 수입이 들어오는 날이기 때문에 15일, 그때까지 어떻게든지 시간을 벌면 디폴트 시한을 7월까지 늦추는 게 가능하다는 그런 분석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인제 와서 고간을 싹싹 뒤진다고 해서 여유 자금을 얼마나 찾을 수 있겠느냐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보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간을 벌어주면 또 그만큼 협상에 임하는 부담만 줄어들면서 또 정치적인 판단으로 머리만 굴릴 게 뻔한데 지금 필요한 건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주 내에 협상을 타결하는 겁니다. 원래 그 정치라는 게 협상과 타결인데요. 요즘 정치인들은 협상 대신 협박, 타결 대신 상대를 가격하는 타격만 할 줄 아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먼저 이 사진부터 보시죠. 네, 미국의 국방부 펜타곤입니다.
펜타곤에 폭발물이 떨어져서 크게 타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틀 전이었던 지난 월요일에 퍼진 사진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AI가 만든 가짜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가짜 사진 한 장이 일으킨 파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미국 증시가 개장하고 30분쯤 지난 아침 10시경 현재 시간 미국 동부 시간 현 아침 10시경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이 폭발에 휩싸인 듯한 이 가짜 사진 한 장이 SNS에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미국의 악몽을 안겼던 그 9.11 테러를 연상시키는 딱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이 사진을 러시아의 또 한 관영 매체가 펜타곤 근처에서 폭발 보도라면서 이 SNS에 올리자 공포는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뉴욕 증시 장 초반, 증시가 열리자 장 초반 이 상승세였던 뉴욕 증시는 곧장 곤두박질 쳤습니다. 오전 10시 6분부터 10분까지 이 S&P 500 지수는 0.3% 하락했고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도 80포인트 추락했습니다. 약 한 10분 정도 만에. 반대로 또 금과 미국 국채 등 비교적 안전자산이라고 여겨지는 가격은 갑자기 치솟았습니다. 그 10여 분간 혼란 끝에 미국 당국이 폭발은 없었습니다. 인공지능 AI가 생성한 가짜 사진입니다. 라는 해명을 발표하자 증시는 그때서야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AI발 이 가짜 뉴스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AI를 활용한 가짜 뉴스가 SNS를 통해서 급속히 확산될 경우에 정부에 민감한 이 주식시장이나 또 향후 대형 무슨 선거 이벤트, 대통령 선거 등 그런 선거 이벤트에서 이 사회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금까지 우리의 우려가 바로 현실로 확인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AI 생성 가짜 뉴스에 주식시장이 뉴욕 증시가 농락당한 사실상의 첫 번째 케이스로 기록됐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주식이 그 폭락했던 10시 6분부터 한 10여 분 정도 동안 그때 혹 어떤 큰 손은 갑자기 들어와서 폭락한, 즉 가격이 크게 떨어진 그 주식을 쓸어 담은 세력은 없었나 하는 의구심입니다. 또 주식이 폭락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격이 폭등한 금과 채권, 그 10여 분 사이 갑자기 그 폭등한 가격으로 금과 채권을 팔아치운 세력은 없었나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조사하면 가짜 사진으로 주식시장을 농락한 세력과 그 배경을 최소한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가짜 사진으로 득을 얻은 이익을 취한 세력이 있다면 그 이익을 취한 그 세력이 범인입니다. 앞으로 이 가짜 뉴스가 참 걱정입니다. 이 가짜 뉴스 없는 레알 뉴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레알수와 함께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가정들이 지금 높게 치솟은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파고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살림살이가 나빠졌다라는 사람은 10년 만에 최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시간을 늘리거나 쇼핑을 하지 않는 등의 그 움직임도 감지되었습니다. 이런 동향은 연준이 지난 2013년부터 작성한 연례보고서 2023 가정경제와 의사결정조사라는 보고서에서 드러났습니다. 연준이 대표 표본인 11,77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에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요. 어제 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자, 잠시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살림살이가 나빠졌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지난해 20%였는데 올해는 35%로 치솟았습니다. 1년 만에 15%포인트가 갑자기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연준이 이런 질문을 시작한 2014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비상시에 쓸 현금 혹은 신용카드, 크레딧카드처럼 현금에 상응하는 돈 400달러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63%였습니다. 반대로 본다면 지금 당장 400달러도 없는 사람이 37%인 셈입니다. 또한 어떤 식으로든 그 400달러를 구할 수 없다라고 한 응답자는요 13%였습니다. 그리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은퇴를 대비한 저축이 제대로 되어 있다라는 응답은 3명 중에 1명에도 못 미치는 31%로 떨어졌습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응답한 사람은 40%였습니다. 미국에서 살림살이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그런 모양새를 확인한 그런 보고서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직장인들이 최근에 재택근무를 마치면서 사무실로 복귀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무실로 복귀하면서 생활비 지출이 늘었다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또 하소연을 하는 그런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요, 미국 직장인들은 최근 이 재택근무가 중단되고 사무실 출근을 시작하자 옷값, 또 교통비, 식비, 커피값 등의 지출이 늘었다라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보도를 하면서 자사의 그 한 직원의 예를 실제로 들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유튜브 채널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는 제시카 초우라는 사람의 경우를 보도했는데요. 이 제시카 초우는 몇 년간 재택근무를 하는 동안 생활비를 이전보다 20-30% 아낄 수 있었는데 이제 사무실 출근을 시작한 뒤에 이 재무적인 고충을 겪고 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몇 년간 운동복 차림으로 지내다가 출근복을 다시 준비하려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다라면서 또 한동안 쓰지 않아서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화장품도 이제는 다시 새로 사야 하고 또 새로운 직장 동료들과 어울릴 때도 한 잔에 $4, $5씩 하는 그 커피를 사야 한다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또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 또 일부는 지금 현재 꼭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 똑같이 겪고 있는 그런 얘기죠. 이 기사에서 독자들은요, 이 기사가 나오자 그 밑에 독자들은 수백 개의 댓글을 달면서 나도 그래 하면서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미국 직장인들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든 후에도 여전히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것과 달리 회사의 경영진들은 직원들에게 사무실로 돌아오는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그 월가의 대형 은행과 그 회사들을 고객으로 둔 이 대형 로펌 데이비 폴크 앤 워드웰이라는 그 회사는요, 지난달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3일 이상 출근해라.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 상여금을, 보너스를 깎겠다라고 통보했습니다. 받는 돈은 그대로인데 상여금도 깎겠다고 하고 또 받는 돈은 그대로인데 사무실 출근을 하면서 지갑이 얇아지게 되자 이제 직장인들은 결국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서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이 제시카 초우라는 사람은 결국 점심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전날 저녁이면 다음날 먹을 점심과 간식용 이 쿠키 같은 것을 미리미리 만들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필라델피아에서 재무 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리버 니스라는 사람은요, 이 같은 상황을 토로하는 직장인들에게 나름대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리버 니스는 뭐라고 조언하고 있느냐? 인생의 어떤 전환기에 있거나 또는 뭐 직장을 바꾸는 이직을 했다면 지출액도 바뀔 수밖에 없다라면서 이건 뭐 일종의 뭐 받아들여야 한다면 받아들여야 하는 건 아니냐라고 일단 현실 직시를 말하면서 지출 항목의 우선순위를 정해놓아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는 구매 목록을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라라고 조언을 하면서 예를 들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성들의 경우에는요, 온라인을 이렇게 보다가 예쁜 무슨 아이섀도우 같은 것을 봤어요. 그 아이섀도우를 보고 바로 구매하지 말고 일단 구매 목록에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이라 이런 거 있으면 바로 사지 말고 add to cart에다 올려놓으라는 거죠. 일단은 바로 사지 말고 그런 살까 말까 하는 건 일단 올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일단 구매 목록에 올린다면 그 전날 또는 전전날에 앞서서 이 목록에 올려둔 어떤 예쁘고 실용적인 내가 관심 있는 그런 신발이 있다면 그 신발과 나중에 추후에 사기 직전에 이렇게 비교를 해서 과연 어느 게 내게 더 당장 필요한지를 비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은 절약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누가 몰라 다 알아 라고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류의 조언이 도움이 되는 경우 있죠. 다 알긴 하지만 하지 않고 있던 것을 리마인드 시켜줬을 때 그냥 하면 돼요. 정말 이 조언이 도움이 될까요? 상황을 극복해내려면 뭐 어떡하겠어요. 뭐라도 노력을 해야지요. 한번 리마인드 됐다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서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인들은 아직도 당파 싸움으로 인해서 자칫 나라를 파탄낼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맥카시 하원 의장이 지난 월요일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백악관에서 세 번째로 만났습니다만은 또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날 협상에서는 공화당이 바이든 행정부에게 예산 지출 삭감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만은 백악관 측은 과도하다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세금을 밀어붙이자 공화당이 강하게 또 거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공화당 측이 계속 그 연방정부 예산을 삭감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자꾸 너희들은 왜 예산 삭감만 얘기하냐. 이 예산 삭감 속에는 서민들에게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도 있는데 그럼 서민들 어떡하라는 거야. 왜 자꾸 예산 삭감만 말해. 그러지 말고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부유층에게 세금을 조금 더 걷어서 그 예산을 충당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러면서 지금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양측 모두 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초당적인 합의 필요성은 있다라는 데는 마음을 같이 했고요. 추후에도 계속 만나서 협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추후가 언제라고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디폴트 예상일은 6월 1일. 일주일 남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이쯤에서 상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잘 아시는 대로 미국 의회는 지난 1917년부터 연방정부 채무 상한을 법으로 정해서 거의 매년 이 한도를 올려왔습니다. 의회가 제때 이 부채 한도를 올리지 못할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재원이 고갈돼서 군인들 월급을 비롯해서 각종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는 그런 최악의 경제적인 재앙 사태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양측이 모두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치의 양보 없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더더욱이 그렇죠.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잘 되는 걸 그대로 놔둘 수가 없고 바이든 대통령은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뿌려야 내년에 재선될 수 있으니까 첨예할 수밖에 없겠죠. 자, 양측은 매번 이 협상이 실패할 때마다 기자들 앞에서는 6월 1일 이전에 언제든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시간이 진짜 많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번 주 안에 협상이 이루어져야 법안을 상원으로 보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은 협상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일부 프로그램 삭감과 코로나19 지원금의 회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이 두 가지 모두 절대로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겠죠. 또한 내년도 이 정부 지출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화당은 역시 삭감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내 극우 성향 의원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라고 있습니다. 아주 극우 성향의 의원들만 모인 그런 단체입니다. 프리덤 코커스. 이들은요, 이런 식으로 협상해봐 소용없다. 바이든 대통령 딱 보니까 협상할 생각 없고 밀어붙일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협상해봐 다 소용없어. 협상 중단 선언을 해라 라고 케빈 맥카시 하원 의장에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상 중단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대로 또 민주당 내의 극단적인 진보 진영은요, 지출 삭감의 반대를 강하게 표시하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유, 협상해봐야 소용없어요. 디폴트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공화당 말 들어줄 거 없이 그 디폴트 안 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데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해서 자체적으로 부채 한도를 올리는 권한을 하라라고 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수정헌법 14조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 이행은 준수돼야 한다라고 규정한 조항입니다. 일부 헌법학자들은 이 말을 근거로 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시키지 않아도 이 말을 근거로 결국은 대통령에게 부채 한도를 상한 조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권한을 발동하라는 얘기입니다. 협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진보 측에서는. 그러나 이제 옐런 재무장관을 비롯해서 많은 다수는 위헌 소송을 사람들이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공화당 쪽에서 위헌 소송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각종 부작용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아무리 정부 측의 입장, 재무장관이라 하더라도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조심스럽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자, 정말 이제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정치적인 이해득실만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양측 모두 한 발짝, 아니 반발짝씩만이라도 움직여서
국민만을 바라보고 반드시 이번 주 안에 협상을 타결지어야만 할 것입니다. 네, 지구촌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어느 나라가 지금 가장 살기 힘들고 국민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그런 나라일까요?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나라는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당장 그렇다는 겁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스티브 행크 교수가 발표한 2022년 연간 고통지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어찌 보면 참 별거 다 있죠. 영어로는 Misery Index라고 합니다. 연간 고통지수를 보면요, 이 짐바브웨 고통지수는 414.7로 집계돼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이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등을 제치고 157개국 가운데 1위에 올랐습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8위,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2위, 짐바브웨 바로 밑에 2위에 현재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 미저리 인덱스 고통지수라는 것은요, 그 해의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또 은행 대출 금리 등을 합산한 수치에서 1인당 GDP, 1인당 국내 총생산 연간 변화율을 빼는 그런 방식으로 산출합니다. 뭐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이제 보면 이런 겁니다. 경제적인 측면의 지수만 갖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뭐 사회적인 거, 문화적인 거,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복지, 후생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경제적인 수치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벽한 통계라기보다는요, 우선 이 경제적인 측면의 수치를 위주로 해서 평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크 교수는 짐바브웨는 무가베 시대 이후 두 차례 초인플레이션을 포함한 이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에 시달려왔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행크 교수는 짐바브웨의 작년 연간 물가 상승률은 243%였으며 대출 금리도 뒤따라 131%를 기록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짐바브웨 전역에는 불법 환정산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뭐 누가 제재하는 사람도 없어요. 무법천지죠. 그리고 경찰이나 군인들까지도 아예 대놓고 현지 화폐를 달러로 교환, 불법 환전을 뭐 경찰, 군인, 정부 관리들도 그냥 대놓고 법을 어기면서 불법 환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이 내전이 지속 중인 그 시리아는요, 3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군벌 간의 내부 무력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나라, 이 수단은 5위에 올라 있습니다. 자, 아르헨티나가 그리고 6위, 예멘이 7위, 우크라이나 앞서 말씀드렸죠, 8위, 쿠바가 9위, 튀르키예가 10위 등의 순위였습니다. 이거는 위로 올라갈 수 있을수록 높은 순위일수록 나쁜 거죠. 낮은 순위일수록 좋은 겁니다. 자, 이 밖에 러시아는 그럼 몇 등일까요? 76위, 한 중간 정도 됩니다. 중국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142위. 그러면 한국은 얼마 될까요? 한국은 중국보다 2계단 더 좋은, 낮은 144위, 그리고 일본은 154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등은 비교적 그래도 고통지수가 낮은 쪽에 좀 속해 있습니다. 157개국 중에서 한국은 144위. 실제 현실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우리 한국분들 계시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숫자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 또 더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그런 어떤 상대적인 수치입니다. 아무튼 수치는 그렇다는 겁니다. 한국의 그 고통지수가 비교적 상당히 낮은 편에 속했지만요. 그래도 고통지수에 영향을 미친 주요 원인으로는 한국, 높은 실업률이 꼽혔다라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그럼 미국은요? 미국은 한국보다 고통지수가 조금 높은 110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고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고통지수가 최저인 157등에는 스위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스위스로 이민 갈까요? 네. 자, 여하튼 수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멕시코 수도 이 멕시코 시티 인근에 있는 이 포포카테페틀이라는 화산이 있는데요. 이 포포카테페틀이라는 화산이 지금 용암과 함께 화산재를 심하게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에서 가장 위험한 활화산인 이 포포카테페틀이 본격적으로 용암을 분출하고 엄청난 양의 화산재를 뿜어내는 등 화산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수백만 명의 인근 주민들에게 지금 대피 준비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화산에서 분출된 화산재로 인해서 멕시코시티의 항공편 운항이 계속 지연되거나 결항되고 있으며 수십 개 학교도 폐쇄되어 있습니다. 항공편 지연과 결항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당분간은 더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화산이 분출되는 반경 60마일 인근 지역에는 약 2,500만 명의 멕시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에게 지금 모두 대피 준비 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는 코리안 캐비지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일본의 대표 편의점인 세븐일레븐. 잘 아시죠? 이 세븐일레븐 미국에도 많은데 세븐일레븐이 미국 게 아니에요. 원래 주인 일본 겁니다. 일본에서 미국으로 진출한 거죠. 자, 일본의 대표적인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이 한국의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협업을 해서 김치 3종 세트 상품 판촉전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김치 with Chinese cabbage라는 문구가 표시된 그런 김치를 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치 3종 세트 집중 판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김치에 김치 with Chinese cabbage라는 문구가 표기된 사실이 지금 뒤늦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대표적인 편의점인 세븐일레븐은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서 한국 관련 식품을 이 세븐일레븐에서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한국 미식 박람회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상품들 중에 배추김치, 오이김치, 그리고 참마김치 등 이 세 종류의 김치가 아주 인기가 좋아서 집중적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그 패키지에 영어 표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치 with Chinese cabbage라는 문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기껏 한국 김치라고 해놓고 재료 성분 표기에는 문구를 Chinese cabbage라고 쓴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어차피 김치는 배추로 만드는 거고 배추는 영어로 Chinese cabbage니까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즘 세상이 바뀌어서 그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 마치 모든 기원이 중국인 것인 양 역사 공정을 해대는 등 그런 중국의 여러 가지 행위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중국에 맞서서 최근에 이제 음력설도요. 몇십 년 전에는 차이니스 뉴 이어라고 하셨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LA의 경우에는 LA 시정부 그리고 카운티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차이니스 뉴 이어라는 말을 안 쓰고 루나 뉴 이어라는 용어로 공식적으로 바꿨습니다. 마찬가지로 배추도 차이니스 캐베지라는 말 대신에 요즘은 나파 캐비지라고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구글에서 한글로 이 배추라고 치면 나파 캐비지라고 나옵니다. 또는 워낙 김치가 유명해져서 이 김치 캐비지라고 하기도 합니다. 안 믿어지시나요? 김치 캐비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게 공식적으로 인정받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차이니스 캐비지가 물론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한국 식품 판매전에 이 기획된 상품인데 굳이 더 나은 용어를 놔두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는 강한 아쉬움이 제기되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국 사람들이 나파 캐비지라고 해도 다 알아듣고 또 김치 캐비지라고 요즘 다 알아듣는데 굳이 코리안 김치라고 써놓고 밑에는 그 재료명에 차이니스 캐비지라고 써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김치 made of 김치 캐비지라고 하면 더 완벽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려도 아직 국제적인 인식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코덱스라고 있습니다. 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는 김치 캐비지라는 용어를 김치용 배추의 정식 명칭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국제식품분류상 차이니스 캐비지에 속해있던 이 김치용 배추가 2013년도에, 지금부터 10년 전에 2013년도에 김치 캐비지로 공식 분리해서 등재된 것입니다. 따라서 김치의 재료로 사용되는 배추는 김치 캐비지로 공식적으로 표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야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다. 이미 10년 전부터요. 갑자기 막 만든 겉절이 김치가 먹고 싶네요. 네. 김치 캐비지로 만든 겉절이 김치 먹고 싶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하는데 인색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또
라스베가스로 이동해서 출장 겸 미팅하고요. 내일은 또 숙소에서 빠짐없이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호텔 숙소의 와이파이가요. 전처럼 느려 터지지 않고 아주 빵빵하게 속도가 잘 나와서 전 세계 뉴스를 다 들여다보고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뭐 유튜브 편집하고 업로딩하고 하는데 호텔 그 와이파이가 빵빵해서 전혀 지장이 없어서 좋더라고요. 자, 그럼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